오른쪽 위에 도로 하고요. 나머지 몇 개 보고 마무리해요. 일단 여러분이 도로라는 부분을 이제 볼 때는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장애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때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도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 아니라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필요한 도로의 요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거기 왜 83페이지 가운데 맨 위에 보면 그 왼쪽 다리 기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왼쪽 다리 길죠? 관절 두 개야. 신기하죠? 그럼 이와 같이 대지에서 도로로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해요? 우리가 보행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은 이 건물에서 대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보행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라는 것에 뭐다? 통행이라는 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폭은 몇 메다? 적어도 4m 이상은 돼야지만이 우리가 적법한 도로에 접해져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 안 나와요. 기본적인 통과도로 너비가 4m거든요. 그리고 뭐가 된다? 도로 및 예정도로를 포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정도로 포함. 그러니까 도로 및 예정도로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위 의의를 보시면 형한편 쫙 꺼봐요.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한 쫙 꺼요. 너비 4m 이상의 도로 및 예정도로. 근데 뭐 좀 물어봅시다. 예정도로를 도로로 봐주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 도로가 없지만 건물을 짓고 나면 그 도로가 설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용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예정도로도 도로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 도로라는 거 자체만 보고 있으면은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럼 뭐 좀 물어봐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게 도로가 맞겠지만 만약에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길이 있었다. 그러면 이건 적법하지 않은 도로니까 너 허가 못 내줘. 이럴까요? 아니면 보행만 가능하다면 허가를 내줄까요? 보행만 가능하다면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하루 밑에 있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4m까지는 필요 없고 3m 폭 이상만 돼도 적법한 길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어떤 분이 그런 길이 어디 있어요? 있어. 차 못 당기는 길로 지구단위 계획 짜놓은 경우도 많고 구조상 못 당기는 길도 있고 심심하면 가끔 종로 가봐봐. 익선동 가보면 차 못 당기는 길 얼마나 하는 줄 알아? 그렇죠? 다 사람만 당겨. 그런 경우라도 허가 내주겠다는 얘기야.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로 봐야지 도로 자체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래서 보행이 불가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동차 통행 불가능하다면 폭 3m 이상만 돼도 적법한 도로로 봐서 허가를 내주겠다. 일단 도로의 일반적인 의의만 이해해 놓으시면 되고요. 바로 밑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보일 겁니다. 봐봐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럼 봐봐. 도로의 폭이 4m야. 근데 봐봐. 주변에 대지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B대지가 있고 뭐하죠? 옆에 보시면 이렇게 A대지도 있고 그죠? 이렇게 C대지도 있고 D대지도 있고 대지가 되게 많죠?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D대지에는 건축 허가를 못 내줍니다. 이유는 도로에 안 접혀져 있잖아요. 허가 못 내주는 거야. 그렇죠? 원칙은. 그렇죠? 그럼 적어도 몇 메다? 이런 식으로 봐봐. 2m 이상은 동그라미 2m 접혀져 있어야 돼요. 몇 메다? 2m 이상 접하라. 바로 옆에 의의 봐봐요.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봐봐. 폭은 4m고요. 접하는 길이는 몇 메다? 2m. 이게 기본 허가 세팅인 거야. 기본적으로. 하지만 아까 봐봐. D대지에게 허가는 못 내주겠지만 만약에 봐봐. C대지가 건축이 금지된 공지였어요. 이게. 그럼 건축이 금지된 공지였으면 사람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그냥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화에 뭐라고 나오죠?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 주변에 광장, 공원 등의 공지가 있다. 농지법에 농막이 있다. 이런 것들은 뭐가 되어진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왜? 통행상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취지를 이해한다면 굳이 외울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에 의하고 관계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됐고 밑에 건축선 봅시다. 건축선. 일단 건축선의 정의는 길게 얘기하면 뭐라 했어? 건축 한계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길게 말하면. 건축 한계선. 그걸 짧게 부른 걸 건축선이라고 하는 건데 봐봐. 주의할 건 이렇게 대지가 있고 대지와 도로가 있어. 그러면 대지라는 것과 도로라는 거에 뭐가 되어 있다? 이렇게 경계선이 있지.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건축선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오른쪽 밑에 끝에 써 있지. 형광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이 선을 넘어가지 뭐 하지 마라? 건물 짓지 마라. 그게 바로 밑에 건축 제한인 거야. 건축선 넘어 건물 지면 안 된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알겠습니까? 취지가. 그럼 봐봐 여러분. 그러면 거기 그림 있듯이 그림 잘 봐봐. 그림을 보면 건물이 건축선 넘어갔나요? 건물 자체는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갔잖아. 그러면 적법한 건물이야. 근데 문제는 왼쪽 동그라미 써 있지. 뭐라고?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 봐봐. 출입구하고 창문이 있지. 출입구 창문이 열리는데 봐봐. 넘어가. 뭔데? 4.5m 이하인데. 그럼 출입구 창문이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다면 건물은 안 넘어왔는데 문 열 때만 넘어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건 출입구 창문을 열고 닫을 때라도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선에 딱 붙어가지고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1층 부분의 창문을 이렇게 못 열어. 이렇게 열지. 경험 없어? 있지. 그럼 이렇게 여는 건물은 뭐야? 분명히 거기가 건축선인 거야. 나가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으로 당겨 여는 거야. 현관문도 어때요? 현관문도 어때? 다 열었을 때 안 넘어와야 돼. 그래서 중간에 다는 거야. 나가는 출입구도.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넘어오면 안 넘어와야 되니까. 그러나 4.5m 넘는데 그 넘는 부분이 넘어왔다면 이건 관계없어. 4.5 넘는데 창문 열었는데 지나가다가 머리가 부딪혔다면 그건 사람은 아니야. 기린 정도 되겠지. 그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야. 됐죠? 또한 건축선 넘어서 건물은 못 지는데 봐봐. 지표하는 제외됩니다. 형광펜 지표하 제외. 그러니까 도로 밑에 지표하는 좀 넘어와도 관계없다는 거야. 지표하는 제외된다. 즉 건축선 좀 넘어도 관계없다는 거지. 지표하는 관계없다. 옛날에 이런 문제 있었다. 건축선 정해지면 지표 위 아래는 건축선 넘어 건물을 질 수 없다. 이러고 나왔어요. 지표 위 아래는 이러면 안 되지. 아래는 관계없으니까. 위는 안 되겠지만. 안더스탠드? 그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얘기. 왼쪽에 있는 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됐고. 일단 건축선 의미하고 제한이 뭔지만 이해해 보시면 돼요. 솔직히 여기는 그렇게 많이 나온 챕터가 아니에요. 많이 나오는 건 아까 조경하고 공개공지 있죠. 그 부분이 주로 많이 나온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단어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럼 중요한 게 남아요 또. 그럼 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을 허가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절차와 내용만 맞으면 그냥 허가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건축법에 또 각종 건축 제한 등의 규제가 있는 거냐, 여러 가지 건축 제한 등의 또 규제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봐요.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높이라는 것은 어떻게 제한을 가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과
뭐 대지가 넓게 있지만 어느 정도 건물을 질 수 있는지 면적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든가 이렇게 건축 제한과 높이 제한, 면적 제한 부분에 각종 또 건축법 나름대로의 또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여기서 가장 힘을 주고 있는 건 뭐냐면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왼쪽 위에 뭐가 나온다? 구조 안전 등에 대한 내용을 쫙 써놨을 거야. 이거 뭔지 알아요? 다 나왔던 거야. 그죠? 나왔던 것만 내가 뭐 하는 거야, 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기출문제 풀거나 뭐 보면 다 대부분 그 안에 있어. 그렇죠? 우리 시험 평가가 나온 거니까. 근데 어쨌든 나중에 더 얘기할 건데 지금 하나만 얘기해 주면 왼쪽 밑에 별표 층간 바닥 소음 좀 봐봐. 층간 바닥 소음. 이게 요즘에 계속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층간 바닥 소음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매주마다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저번 주는 또 뭐 아래층 젊은 20대 총각이 또 올라가서 또 어르신 또 한 번을 또 막 이러고 오고 말이야. 그렇죠? 또 뭐 40, 50대 남자가 또 위층 부부를 또 이러고 오고 말이야. 난 참 그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위층에서 막 의자 긁고 무슨 뭐 애들 떠댕기고 물론 시끄럽긴 한데 그렇게 화가 나진 않는데 그렇게 화가 나나?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위에서 그래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럼 병원을 좀 가봐야 돼. 그렇죠? 너무 심각하게 시끄럽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아래층 사신다고 한다면 기 올라가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텔레폰을 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아니면 경비실에 하든가 직접 부딪히면 안 돼. 그럼 사람이 우라가 치면 사건이 생겨. 안 돼, 안 돼. 윗집들도 내려가서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관리사무소 통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다가가서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뭐 맛있는 걸 줘봐. 뭐 빵이라든가 무슨 뭐 떡이라든가 뭐 김치를 했는데 잘 됐다든가. 맞아, 우리 집사람 엊그저께 달랑 뭐 맛있게 됐다.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드셔보라. 그러면 먹을 거면 됐어 임마 이러진 않거든. 그러면 마음이 좀 풀려. 그러면 지나가는 말로 좀 애들이 좀 떠들죠. 미안해요. 좀 드시고 좀 마음 좀 삭히세요. 뭐 이러면 누가 뭐라고 하나? 근데 서로 간에 그게 안 되니까 싸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층간 바닥섬 재밌는 게 뭐라고 나와요? 다가구 주택 있고 공동주택, 형평 거,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이 네 가지예요. 다가구, 공동주택, 가공오다. 가공오다. 뭐라고요? 가공오다. 오다 가공 뭐라고요? 가공오다. 뭐라고요?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이에요. 오다 가공. 오다 가공. 그렇죠, 여러분 등등. 근데 오해 말 건 다음 중 층간 바닥 소음을 고려해서 건축해야 하는 건물이 아닌 것은 답은 노인 복지주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시끄럽게 댕길 힘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내가 저번에는 잘 안 들린다고 얘기했더니 저항력이 있어가지고 뭐라고요? 바꿔요. 그냥 시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그래서 노인복지주택 같은 거는 층간 바닥 소음과는 거리가 멀다. 일단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외울 때는 가공오다, 오다 가공. 그냥 오다 가공을 하든가. 다음 주에 주택법 가면 오다 녹이라고 있어요. 오다 녹이 준주택. 근데 지금은 오다 가공으로 갈게요. 오다 가공 층간소음 뭐라고요? 오다 가공. 그렇죠? 다음 주에 또 얘기할게요.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면적 좀 봐볼게요. everybody 면적. 일단 면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등을 정리해 봅니다. 일단 처음에 공부할 때 건축법은 참 여러 가지 면적이 있어요. 일단 면적에서 대지 면적 형평 보시면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우리가 대지 면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뭐라 한다? 대지 면적. 경사지 면적이 아니라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그리고 봐봐요. 그 대지 면적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면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이 있지. 그게 오른쪽 위에 건축 면적입니다. 또한 건축 면적의 정의는 뭐냐면 동그라미 외벽.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우린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 옆에 한 개만 써보면 건폐율이라고 써보세요. 건폐율 관련된 게 건축 면적이에요. 이거 기억나죠? 봐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중에서 얼마나 건물이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면적이 있냐는 겁니다. 이게 건폐율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가 평면도로 좀 쉽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만큼이 대지 면적이었어요. 이게 대지 면적이었으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단면도를 보면 요 부분이 뭐야? 요게 지금 건축 면적인 거야. 건축 면적. 됐죠? 대지 면적 중에 건축 면적의 비율이 건폐율인 거고.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근데 봐봐. 이렇게 돼서 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죠? 그러면 각각의 층마다 또는 한 층이지만 구분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으로 둘러싸인 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둘러싸인 면적을 뭐라 하냐면 그 밑에 왼쪽 바닥 면적이라고 합니다. 바닥 면적. 그러니까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고 건축 면적은 대지에서 건물이 깔고 앉은 면적으로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면적인 거고, 바닥 면적은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01호 바닥 면적, 302호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5층 바닥 면적, 이런 식으로 건축물의 각 층마다 있는 면적인 거야. 또는 한 층이 등기가 분리되어 있다면 일부일 수도 있어. 그럼 301호 바닥 면적, 302호 바닥 면적,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각층 또는 일부, 각층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벽 기둥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뭐라 한다? 그걸 바닥 면적이라고 하지. 이렇게 못 찾아. 거기 써 있는데 85 오른쪽 중간에 바닥 면적 거기 써 있잖아. 그 무지개떡 밑에 뭐라고요? 각층 일부 보여요? 벽 기둥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뭐라 한다? 우리가 바닥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닥 면적을 오른쪽 끝에 밑에 다 합쳐. 이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걸 우린 연면적이라고 해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쳤다. 이게 연면적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에 네 가지 종류의 면적이 있는 거고, 이 면적 정의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바닥 면적 합계를 다 합쳤으면 뭐야? 연면적이야. 근데 봐봐. 연면적 나오면 떠오르는 게 있어. 용적률. 용적률 공식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 되어지는 거야. 봐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 움직여 빨리.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걸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야. 용적률이 100%면 대지 면적만큼만 연면적이 올라가는 거고, 용적률이 200%면 대지 면적의 2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연면적일 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시작.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 네 가지가 나오지. 일단 봐봐. 지하층에 대한 면적이 있어.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한다고 앞에서부터 얘기했어 내가. 지하층. 지상이 있는데 지상에 주차용 공간으로 쓰는 면적이 있어. 주차용 공간. 이 부분도 제외돼. 아까 했던 거.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 안전구역 면적이 있었지? 이 부분도 제외해. 많이 설치하라고. 됐지? 또 하나, 여러분. 내가 여기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헬스하고 있는데 불 났어. 아래층에서. 문도 못 열 만큼 뜨거워. 큰일 났네. 근데 위에는 경사지붕이야.
다시 씌워져 있어. 평지붕이 아니야. 갈 데가 없어. 그렇죠? 그럴 때 유일한 루트는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난간 만들어 놓고 있지. 이 부분을 만들어 놔. 그럼 피난 갈 수 있겠지? 이 부분은 제외해. 옥상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원처럼 평지부인 건물을 좋아해. 그래야지 불나면 얼렁 피난 가거든. 경사지붕이 관리는 용이한데 불나면 잼뱅이에요 아주. 그리고 이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들어가기도 힘들게 사실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박공지붕, 경사지붕은 이 화재 때문에 위험해서 주로 안 갑니다. 일부러 그런 데는 안 가. 그렇죠? 평지붕이라 나갈 수 있나를 확인하고 들어간다니까? 진짜 중요해 그게. 그리고 막 길가에 서 있잖아. 횡단보도도 바로 앞에 앉아서 건물 들어가 있어. 들어갔다 있다가 신호 바뀌면 보고 나와 이렇게. 그죠? 오래 살기 힘들어. 그죠?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제도 봐봐. 저기 어디다 부산에서 어느 그 80대 어르신이 차를 운전하다가 시장통으로 돌진을 했잖아 그냥. 그래가지고 손녀 그 유모차거들 하면 둘 다 죽었어. 바로 치여가지고. 근데 그 어르신은 급발진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노령 부주의 아니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봐야 되지만 어쨌건 위험해.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건물 안쪽으로 댕기세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진짜로. 그렇죠. 그 얘기했다. 이게 바로 건물에 대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봐봐. 가끔 가다가 조문 나올 때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 아까도 봤었어 우리. 연면적 합계란 말 나오잖아. 연면적 합계. 그러니까 같은 대지인데 같은 대지에 여러 건물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 같은 대지에서. 그럼 만약에 요 해당 내용에 A 건물의 연면적이 있을 수도 있고 B라는 건물의 연면적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한 대지에 여러 개 건물이 있다면 이걸 연면적 합계라 그래 이거를. 연면적 합계. 그러니까 조문에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나오면은 아 동일한 대지 내에 여러 개 건물이 있나 보다. 연면적 합계라고. 이 봐봐 봐봐. 아파트 보이지? 상기 주공 7단지도 각 동마다 연면적이 있단 말이야. 다 합쳐. 연면적 합계야 저게. 그래서 그러면 용적률 구할 때 어떻게 할까? 연면적 합계를 분자해 놔야 돼. 용적률 구할 때도. 대지 면적 위에다. 왜? 같은 대지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 여러 개 건물이 있다면 그걸 연면적 합계라 부르고 용적률 구할 때도 연면적 합계를 분자해 놔야 돼. 한 대지 여러 건물이 있다면.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높이 제한 등에 대한 부분이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에버바리 높이 제한 등. 제가 일단 면적을 말씀을 드렸고요. 높이 제한 등이 있는데 뭐 지금 초보 단계에서 높이 보기엔 좀 어렵고 지금은 저는 층수만 얘기해 줄게요. 밑에 왼쪽 밑에 층수 보일 거예요. 가장 빈출이 그거야. 층수. 에버바리 층수. 왼쪽 중간에 보이죠? 층수 봅니다. 요것도 요즘에 좀 약간 좀 이슈가 되긴 하는데 층수 관련된 규제에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옥탑 부분에 이렇게 뿔뚝뿔뚝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의 옥탑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옥탑 부분에 대한 부분의 이 부분을 과연 층수나 높이에 집어넣겠냐는 거예요. 옥탑 부분에 대한 거를. 결론만 얘기하면 옥탑 부분의 요 면적의 합계가 여기 전체 무엇에? 건축 면적. 그림 잘 봐봐. 설명했지 아까. 전체 대지가 만약에 이만했다면 대지 면적이 아니라 건축 면적에 요 합계가 얼마? 8분의 1 이하. 됐습니까? 가 된다면 이 부분을 뭐다? 해당 내용 부분의 층수와 높이에서 제외시켜요. 8분의 1 이하가 된다면. 화살표 돼 있죠? 옥탑 부분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이 얼마? 8분의 1 이하일 때. 요즘에 또 이것 때문에 또 국세청하고 또 분쟁이 많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동네에 보면 주택들이 있는데 옥탑방 있잖아요. 그 옥탑방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여야 돼. 이해갑니까? 그게 아니면 그게 층수에 들어가 높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가구였던 것을 갑자기 다세대로 바꿔야 할 수도 있는 거야.
옥탑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습게 알고 대충 했다가 나중에 또 큰 코 다치지. 철거해야 돼. 그렇죠? 국세청에서는 그거 안 되면은 다주택으로 봐버려요. 등기 안 하라고 하고. 이해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옥탑 부분에 대한 거 신경 써야 되고요. 나중에 잘못되면 또 이행강제금 물으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죠? 생각보다 건축의 규제가 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건물에 위법사항이 없는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있죠.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집중 단속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거든. 그렇죠? 그럴 땐 또 고쳐주는 매너, 센스. 계산해보고 버틸만 하면 매번 강제금 맞든가 1년에 2번씩. 그렇죠? 그리고 돈 그만큼 벌면 버티는 거고 돈 안 나오는 거면 이행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철거한다든가. 그렇죠? 1년에 2회 이내 계속 부과한다? 위반사항 시정하지 않으면 그게 이행 강제금이야. 이따 끝날 때 또 간단히 얘기할 거야. 됐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건물 봤을 때 그거 아세요? 이따 얘기할 텐데 건물이 있으면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있어서 아래층 위층의 면적이 같지. 이걸 발코니라고 해. 이거를. 이건 적법한 서비스 면적이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 있다. 이거는 앞에 공간이 남지. 이건 발코니가 아니야. 베란다라 그래. 이거는 베란다. 베란다는 베려버리는 거야. 뭐라고요? 베란다는 베려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지붕 씌워서 있으면 안 돼. 이거 다 불법이야. 베란다는 베려버려야 돼. 그지? 이거도 걸리면 다 이행 강제금 나와. 이해 가셨죠? 그러다 보면 요즘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옥탑 부분은 전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등이 됐을 때 층수와 높이를 제외하고 그 옆에 지하층의 뭐다? 내용도 당연히 앞에서 10시 10분경 했어. 지하층 층수 제외한다고. 알았지요? 그 얘기. 그리고 층수를 산정할 때에 대한 부분 그거 잘 나와. 바로 옆에 있는 거.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피 나오는 건물 본 적 있으세요? 피 나오는 건물. 봤을 텐데. 봐요. 지나가다 보면 피 나오는 건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피 나오는 건물은 지나가다 보면은 몇 층인지 알 수 있어요? 오, 10층인데 뭐 소모지야? 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건 뭐라 하냐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요. 시작.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럼 이런 경우는 애매하니까 형편 4m마다를 한 개 층으로 봐요. 뭐라고요? 4m마다를 뭘로 봐주겠다? 한 개 층으로 봐주겠다. 그럼 물어볼게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40m인 건물은 10층으로 본다. 그렇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들. 또 하나. 건물이 거기 있듯이 부분마다 층수를 달리하는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부분마다 층수를 달리한다. 그러면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한 게 과연 몇 층이겠냐 이 얘기죠. 이런 대부분들 오해하는 게 뭐라고 이해하냐면 평균 내면 되겠지라고 오해를 많이 해요. 절대 층수는 평균 내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층수. 시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건데요? 이러는 분이 있는데 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30층인 건물이 있고 이렇게 50층인 건물이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평균으로 본다면 40층인 거잖아요. 그러면 40층인 걸로 공시를 했어요. 평균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나가는 헬리콥터가 40층인 걸로 인식을 하고 고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벽이 보여요. 부딪히고 안녕.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봐줘야지만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층수다. 형광펜 긋고 참 잘 나와요. 가장 많은 층수. 시작. 또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왜 높은 층수라고 안 하고 많은 층수라고 해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 그럼 혹시 이거 아닐까요? 선생님 2층, 4층, 5층, 3층, 2층이잖아요.
몇 층이 제일 많아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의도는 뭐예요? 2층이 많다 이 얘기가 지 얘기는 지금 혹시 이 얘기 아니냐 그 얘기지 나한테 물어보는 의도가. 그럼 나는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는 거 답변해봐요. 네 이러더라고. 1층이에요. 1층이에요. 1층입니다. 그리고 100층이에요. 몇 층이에요? 물어봤어. 수고하세요. 그냥 가더라고. 그죠? 저 1층이야? 뭐 그럴 판일세.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가장 많은 층을 건축물 층수로 보는 건 규제를 용이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참 잘 나와요, 이 부분이. 그래서 가장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여기에요. 3, 4월 모의고사에 가면 가장 먼저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그럼 봐요. 옛날에 한번 기출됐던 문제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맞춰봐. 옛날에 기출 문제가 쓸 필요 없어. 듣기만 해. 나중에 할 거니까. 어떤 게 나온 게 있었냐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하 2층이 있다고 했고 지상에 요렇게 건물들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300제곱미터 있는 부분과 300제곱미터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16m라고 나왔고 이 부분이 12m라고 나왔어. 그래 놓고 층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문제를 줬었어. 그러면 몇 층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때 문제가. 그럼 일단 지하층은 층수에 안 들어가고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로 가는 거니까 의미 없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으니 4m마다 한 개 층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4층이야. 되게 쉬운 것 같지? 근데 그림을 안 그려줬었어. 말로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서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문제는 그림을 못 그려. 그죠? 그러니까 못 풀어. 그죠? 건축법은 그런 문제도 많아요. 그림을 안 주고 말로 써져 있는 거야. 이거를 그림으로 형상화시켜야 되는 것도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보시면 돼요. 이게 층수에 대한 부분들. 그럼 이제 봐봅시다. 다 했습니다. 이렇게 건축에 제한이 있었어. 그러면 건축에 제한이 있었는데 건축의 제한을 이빠이 받으면 아무래도 아름다운 건물을 짓다거나 효율적인 건축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제한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런 제한이라는 것을 일부 배제하거나 완화시켜주는 특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8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걸 건축 제한 특례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32에 물어봤던 게 바로 특별 건축구역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32회 때 나온다고 많이 강조했던 거 정말 나왔어요. 아주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뭐라고요? 특별 건축구역. 제가요 그 왼쪽 위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그냥 봐도 감동스러울 만큼 아름다운 건물이 보이죠? 감사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보일 거야. 멋진 불인 거야 한마디로. 근데 봐요. 우리 어렸을 때 저기 운전면허 시험장만 봐도 봐봐. 아이고 정말 아름답지 않죠? 한번 봐봐. 아름답지 않아. 그리고 뭐 관공서 건물 뭐 빨간 색깔 타일로 무슨 뭐 학교 강의실 똥 색깔 타일로 동사무소 뭐 지나가다 보면은 그게 공공기관 건물이라는 것조차도 인식이 안 될 정도로 노원은 저런 건물이 많더라. 경찰서도 저렇게 생겼고 구청도 저렇게 생겼고 그치 다 그래 지금 알죠? 몰라? 딴 데 살아? 아름답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다? 규제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조화롭고 창의로운 건물 짓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의 규정을 좀 제외시켜 줄게. 이 법의 규정을 의무를 통합 적용해 줄게. 그렇게 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을 특별 건축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읽어볼게요. 형광펜 가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주어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조화롭고 창의적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이 법 다른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 적용하지 형광펜 이 법 다른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끊어주고 완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구역을 특별 건축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런 데 지어지는 건물들은 건축법 규제를 덜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건물이 이뻐지는 거지. 우리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강남역 주변을 가봐. 그러면 이뻐져라 이뻐져라 이러면서 건물이 이뻐지고 있어요. 가보면 타이어 이렇게 얹어놓은 것 같은 건물도 있고요. 무슨 잘 때 취침등 키듯이 이렇게 박스로 덮어가지고 조명 쏴서 지나가다 보면 무슨 뭐 오르골 같은 느낌 있죠. 오르골. 뭐 음악 나오는 그 띵띵띵띵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무슨 물결 모양 되어 있는 건물도 있고 이런 건물도 있고 종로 가면 종로타워 알죠? 이렇게 위에 뻥 뚫려 있는 거 광화문에 있는 거 거기도 안 가봤어? 좀 댕겨봐. 댕겨봐야 노원엔 이쁜 건물이 없어 말을 못하겠어.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화롭고 창의로운 건물 짓게 하기 위한 건데 가장 근자에는 부산 쪽에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 왜 그 국제 행사한다고 부산 태종대인가 주변에다가 팔각형으로 이쁜 건물 졌거든. 그런데도 특별건축구역이야. 이해 가셨죠? 거기 봐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제 정하지? 국가가 국제행사 개최도시. 또 그 밑에 뭐 혁신도시. 요즘에 3기 신도시 알지? 공공주택지구.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다 뭐야? 공공주택지구야. 그러니까 신도시 특급에 가보면은요 건물들이 이쁜 게 많아. 판교도 가봐봐. 건물이 되게 아기자기 이뻐. 판교구 현대백화점 있거든. 가보면은 거기도 건물이 이쁘다. 그렇죠. 근데 좀 비싼 게 탈인데 어쨌든 간에 그 얘기들. 그리고 시도지사는 어디에다가 지자체가 국제행사 개최한 도시.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알지?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정비구역 하는 동네가 요즘에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 정해가지고 이쁘게 져. 옛날 우리 아파트 봐봐. 그 멀리서 보면 닭장 같아. 근데 요즘에는 뭐야? 타워형으로 지잖아. 타워형으로. 3세대. 타워형으로. 그래가지고 막 건물이 막 이런 식으로 니은자형으로 쫙 올라가가지고 뭐다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막 조명 쏘고 난리나 막 이렇게 막 무슨 가끔 가다 보면 모텔 같아. 가끔 가다 보면은 요즘 아름다운 건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특별건축구역 영향이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경제자유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이나 이런 동네에도 특별건축구역 정해서 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하지만 요번에 답이었지. 제가 매번 강조하던 거. 다음엔 정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계좌접보라고 하지. 겨자 아니야. 뭐라고요? 계좌접보에는 특별건축구역 못 정합니다. 요번에 뭐 나왔다? 자연공원 나왔어. 보전산지 나왔어. 답이었어 그게. 보전산지에는 특별건축구역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건물 자체를 못 져.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접도구역은 건물 자체를 못 짓는 곳이야. 근데 무슨 거기에다가 조화롭고 창의로운 건물을 짓게 완화 통합을 하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32회 때 문제였어. 계좌접보에는 특별건축구역 못 정한다. 시작. 계좌접보에는 특별건축구역 못 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 계좌접보 그 얘기. 그게 32회 때 문제. 그리고 오른쪽 위 건축협정이 있습니다. 말해. 건축협정. 근데 요즘에 이 건축협정이 주로 홀수의 때 문제가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33회 기출로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처음부터 설정하고 지나갑니다. 건축협정. 요것도 단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건축협정. 봐봐요. 그럼 봅시다. 제가 오른쪽 끝에다가 하나 그림을 그려놨을 거예요. 보이십니다. 봐봐요. 이렇게 일정하게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재밌는 건 봐봐. A라는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B란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C란 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맹지여서 도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땅 어디죠? 그러면 A는 지역권 설정을 하든가 뭔 방법을 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다?
써먹을 수 없는 땅이야. 건축허가 안 나와. 이해 가셨죠? 그런데 보통 이 주변 애들이 착해서 지역권 내주면 좋은데 보통 안 내주려고 해. 내 땅에 흠집 가니까. 이해 가십니까? 돈을 이빠이 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사실은 뭐다 결론적으로 다투고 하다가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슬럼화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동네를 하필은 어려워도, 그렇죠? 하필은 어려워도 야, 다른 땅이지만 우리 전원이 합의를 하자. 전원이 합의를 해서 전체를 하나의 대지인 거 마치로 뭐하자?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하도록 협정을 체결하자. 이걸 건대리의 협정, 건축협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김대리 말고 건대리야. 뭐라고요? 건대리.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협정을 체결하자. 이걸 건대리의 협정, 건축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다른 필지여도 하나의 대지마치로 토지를 쓰게 하자는 얘기야. 그럼 원래 안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봐봐. 여기다 건물을 졌지? 예를 들어서 A 대지 건물 못 짓지? 근데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기로 합의를 봤으니까 여기 건물을 질 수 있어. 그냥 댕기면 돼. 왜?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하기로 합의를 봤거든. 그러면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또 해당 내용 부분에 건물을 지어도 대부분들 도로변에 이렇게 건물을 배치하는 걸 선호하지. 그러면 도로변으로 선호해서 건물을 짓게 해주고 주차장도 공동으로 뭐하죠? 한꺼번에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다른 필지이지만 하나의 필지인 거 마치로 토지를 전체를 쓰기로 전원이 합의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를 건축협정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이용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야. 어디에? 이용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지. 오른쪽 위에 볼게요. 소유자 등 가로 안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등 형합한 전원의 합의로. 과반수라고 많이 속여. 협정 체결할 땐 전원이야. 폐지할 땐 가로의 뜻이 과반수지만 협정 체결할 땐 전원합의고 폐지할 땐 과반수야. 됐죠? 그래서 다음의 지역 등의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형합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건대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 제한의 특례가 적용되어집니다. 한마디로 1조 제한도 안 받아요. 메뉴에 써있듯이. 높이 제한, 대지 분할 제한 이런 거 안 받아요. 하나의 대지로 보니까. 됐죠?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왼쪽으로 묶어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왼쪽으로 묶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나 왼쪽으로 묶어 그냥. 도시 재정비 존치나 도시 재생활성화 뭐가 느껴져? 정비사업 비리나. 얘가 정비사업 비리야 다. 개발사업은 그럴 리가 없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정비사업 비리라는 곳이야. 그러면 효율적 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대지로 보고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걸 우리 뭐라 한다? 건축협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넓힌 거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하면 되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결합건축. 걔도 33회라고 쓰세요. 건축협정에서 약간 진일보한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결합건축이라고 해요. 이것도 33회 기출로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리고 결합건축은 용어 정의에도 아까 우리 신증 개제의 건축했지. 건축할 때 결합건축의 정의도 같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용어 정의도 아셔야 돼 이거. 그렇죠? 그럼 봐봐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잘 봐봐. 이런 식으로 사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필지에 땅이 있었죠. 근데 용적률이 왼쪽의 대지도 400까지 허용이 되고 오른쪽의 대지도 400까지 허용이 돼요. 100m 이내고요. 합치면 얼마예요? 800이죠. 그러면
통합 적용해서 100m 이내의 대지 간에는 합계만 안 넘으면 돼요. 이걸 용적률 통합 적용이라고 해서 결합 건축이라고 해요. 용적률 통합 적용. 그럼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이럴 수 있는 거야.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현재는 이런데 너는 400, 400이잖아. 근데 왼쪽에 애가 나는 400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300만 지면 돼요. 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100이 남지. 그럼 100이 남는 거를 옆에 있는 대지에 있는 애가 자기는 더 필요하대. 그럼 알았어. 너는 400을 짓고 뭐하죠? 100을 줄 테니까 이렇게 100을 좀 더 줘봐. 근데 합쳐봤더니 여전히 800이야. 용적률은 뭐가 된다? 통합 적용이 되어져 가지고 이걸 합쳐서 통합만 안 넘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00만큼을 뭐 할 수 있어? 팔아먹을 수 있어. 이걸 용적률 거래제라고도 해. 용적률 통합 적용 결합 건축이야. 그래서 아마 용적률 통합 적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시험에 한 번은 안 나왔어. 아직은. 나와야 되니까 용적률을 통합 적용한다. 그리고 하나 오해하지 말까? 이거는 개발권 양도의 개념은 아니야. 그냥 용적률 자체를 거래하는 거지 개발권 양도 개념은 아니니까 개론 수업들을 따라 혼동하지 마셔. 이해 가십니까?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 개발권 양도는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개발권 양도는 손실보상 받을 거를 개발권을 팔아가지고 보충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건 다른 개념이야. 이건 단순히 용적률 거래야 이거는. 알겠습니까? 됐죠? 용적률 통합 적용. 읽어봐. 100m 이내 범위에 있는 두 개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형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두 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게 어디야?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개발구역. 아마 상업지역을 공업지역이라고 물어보면 틀리는 거야.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아마 나중에 쉬는 시간에 결합건축을 쳐보면요. 아마 뉴욕의 트럼프 월드가 나올 거야. 주변 지역에 용적률을 사가지고 혼자 올려 건물 졌거든. 그게 결합건축의 정례라고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일단 해당 내용들 보시면서 결합건축의 의미, 제가 생각할 때 용어 정의로 나오면 건폐율 통합 적용 이러지 않을까. 용어 정의로 나오면 이건 용적률 통합 적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결합건축은 건축협정에 대한 아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분파돼서 좀 활성화된 거야. 따지고 본다면. 알겠습니까? 요게 봐봐. 건축 제한 가하는 거에 대한 특례 부분인 거죠. 그리고 가운데 위 이행강제금 별 20개 하시고 33회 써보세요. 마찬가지. 요번에 이행강제금 32회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33회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리고 위에 써봐. 강제금은 왜 도입했냐면 반복 부과하려고. 원래 건축법 위반의 경우에는 징역 벌금을 부과하잖아, 과태료를 부과하잖아. 이건 반복 부과가 안 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해서 같은 사건으로 다시 심리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벌금은 한 번 부과하면 다시 부과가 안 되니까 이행이 안 된 단점이 있어요. 왜? 과태료 벌금 내고 불법행위 고치지 않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여 부과하려고 이행강제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산정 기준에 뭐 허가를 위반했다, 용적률 초과했다, 건폐율 초과했다, 신고 위반했다, 그런 사유 등이 있을 때 정해진 프로테이지에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 밑에 보면 4번만 기억해. 일단 1년에 2회 이내 형광펜, 1년에 2회 이내 반복해 부과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 뭐야? 옥탑 부분을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넘겼다거나, 또는 무슨 뭐 베란다는 베라 버리는 건데 지붕 씌워놓고 쓴다거나, 이런 거 다 위반행위야. 걸리면 이행강제금 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돈 버는 건물이라면 돈 벌면 그냥 강제금 내면 돼. 1년에 2번씩.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돈 안 버는 건물이라면 고민을 해봐야지. 철거하게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고민 해봐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요번에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예전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엔 해당님이 강화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이행강제금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33회도 꽤 불러줬죠?
시험 끝나면 확인해봐. 나왔나 안 나왔나. 자신 있어.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제가 관리사 문제나 평가사 문제나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점점 내년에 시험 다가올수록에 뭐가 나올지가 더 짙어져요. 마음속에. 그런 거를 불러드리고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 녹혀내거든. 그러면 많이 집중을 하니까 하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1인 학습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에버바디 정리. 그림책은 덮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 앞쪽으로 가야지. 74, 75 펴놓고. 자꾸 얘기하지만 1일 학습을 볼 때는 뭐 하자? 자꾸 그림책 보면서 눈 맞춤을 해야 돼. 그래야 정 들어.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정이 안 들어. 알았죠? 계속 확인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그러면 75 왼쪽 위에부터 있죠. 건축물을 배우려면 뭐부터 필요하다? 주요 구조부부터 알아야 된다. 주요 구조부 종류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 바지 보내주기 이랬지. 그러면 1번 주요 구조부란 내기 바보 지주. 시작. 그러면 매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 지붕틀 주계단이 나오면 정말 주요 구조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익기둥이나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이런 건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나올 때 박스에 쳐넣고 주요 구조부만 고르시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박스에 쳐넣고 주요 구조부만 고르시오. 이거 안 쉬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정확히 외우지 못하면 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에 글자 단어 하나만 첨삭이 돼도 주요 구조부가 아니니까 명확하고 정확하게 외워야 돼. 이런 건 안 외우면 못 맞추는 거야. 두 번째 봅시다. 지하층 75 왼쪽 밑에 있습니다. 지하층. 읽어봐. 지하층이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뭐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인 걸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기억나요? 층 높이의 정의는 윗면에서 윗면이에요. 뭐라고요? 윗면에서 윗면이라고 얘기했었죠. 75 왼쪽 밑에 얘기했었고요. 3번 건축물. 그러면 75 정 가운데 위에 그림 보이죠? 건축물이란 가운데 위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뭐였더라?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75야. 넘기지 마.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시작.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이 있는 것과 이에 그렇지. 딸린 식구 말고 뭐라고요? 딸린 시설물. 굴뚝이나 담장, 옹벽 이런 것도 딸려 있다면 다 건축물로 보는 거야. 딸린 시설물. 그리고 지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를 말한다. 사공점차창. 시작. 맑은 소리 이거죠. 사공점차창. 그래서 지하의 점포도 건축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4번 고층 건축물입니다. 75 오른쪽 위에 있죠. 고층 건축물. 그럼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인 걸 말하고 초고층은 50층 이상이라거나 200m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 주의할 건 이상이거나 이상. 시작. 이상이거나 이상. 둘 중에 한 개만 맞으면 돼. 건축법은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정확히 못 외우면 반드시 틀려. 문제가 딱 경계를 물어봐. 그러니까 딱 경계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이상인지 이하인지 초과인지 미만인지 안 외우게 되면 다 틀려. 그렇죠? 정확해야 돼. 이해가셨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건축에 대한 거 76페이지. 76 왼쪽 위에 보면 이거 봐요. 건축물에 대한 적용 대상 행위 건축.
건축의 종류는 신증개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개제입니다. 그럼 봐, 개재축을 분류할 때 키워드 해체냐 멸실이냐. 신중축을 구분할 때 키워드 건물이 없냐 있냐. 있어요? 그러면 개재축을 구분할 때는 해체냐 멸실이냐야. 그럼 봐봐, 5번 키워드 뭘까? 그렇지, 해체. 해체 나왔으니까 개축이겠네. 이래 가는 거야. 그래야 문장이 읽혀지는 거야. 문장을 통으로 외울 수는 없어. 이해 가셨죠? 그럼 봐, 해체해서 종전과 같은 범위네. 형편, 해체해서 종전과 같은 범위내 다시 축조하잖아. 그럼 뭐니? 개축이지. 됐습니까? 그리고 주요 구조물을 뭐하지 않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다면 얘를 이전이라고 봐요.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아요. 해체하면 안 돼.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한다. 신증 개제이니까 이전도 건축에 해당한다. 뭐라고요? 신증 개제이니까 이전도 건축에 해당한다. 6번 76페이지 오른쪽 위. 그러면 용도 변경을 보려면 건축물의 용도 분류부터 알아야 된다. 76 오른쪽 위. 그럼 용도 분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4가지가 있지? 일단은. 그리고 29번까지 야영장시설까지 있어요. 일단 단독부터 외워봐. 단다가공 단독주택. 시작. 단다가공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시작.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야. 그럼 봐봐. 6번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동그라미 5개층 이상인 주택은 아파트이고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 키워드는 초과. 660을 초과했으니 연립주택이지. 이하면 다세대일 것이고 4계층 이하는 마찬가지고. 안더스탠드? 내 말 이해돼? 내가 왜 이렇게 키워드를 처음부터 강조하는지. 그래야 문장을 읽을 수 있다는 거야. 문장 통으로 못 외워. 키워드 외우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 얘기들 기억하시고. 7번은 다음 페이지 오른쪽 왼쪽에 있습니다. 77 왼쪽. 그러면 29가지였던 건물의 용도를 다시 9가지로 재분류하자. 그게 77 왼쪽 위에 용도 변경입니다. 여봐, 용도 변경 몇 가지? 9가지. 신증, 뭔 소리야? 힘들어. 자산 전문 영격은 저거.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격은 저거. 용도 변경 시작. 잘하고 있어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이게 우선이야. 7번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산, 산업 등 시설군이겠지. 전문, 문화집회시설군. 영교, 영업시설군. 근주구, 주거 업무시설군. 됐습니까? 자답게서 물어봐도 알아야 돼. 자산 전문 영격은 저거.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격은 저거. 용도 변경. 순서 아셔야 돼. 이거 외워놔야 2월 달에 그 안에 뭐가 들었나 알 수 있어. 팥이 들었나 밤이 들었나 그때 가서 확인할 거야.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올라가면 허가, 내려오면 신고. 80페이지 왼쪽 위. 80페이지 왼쪽 위. 그러면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자. 허가받으면 적법하다. 그럼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허가받으면 적법하지만 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 신청이란 조문이 건축법엔 있다. 교통이나 환경 같은 거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한 거다.
그런 얘기였죠. 사전 결정. 그러면 사전 결정 얻었으면 몇 년? 2년 되도록 허가받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은 잃는다고 제가 80페이지 왼쪽 맨 밑에다가 써놨었어요. 1번. 그러면 문제 8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고년이 몇 년? 2년 이내에 건축 허가 신청해야 돼? 착공해야 돼? 건축 허가 신청해야 되며 이 기간에 건축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리고 9번 80페이지 오른쪽 위. 그러면 이와 같은 건축의 허가권자는 누가 되겠냐? 에버바리 허가권자. 한 번 더 얘기해. 허가권자 얘기할 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고민할 여지 없이 모든 허가권이 그한테 있고, 그 다음 시장, 군수. 시장, 군수도 모든 허가 권한은 그한테 있겠죠. 그리고 구청장. 그럼 지자체인 구청장은 노원구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리고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21층 이상이라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법은 공장만 입법하니까 공장, 창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된다. 원래대로 구청장한테 가면 된다.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9번 지문도 별표 좀 하시고요. 아까 1번 지문도 별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도 그렇고요. 5번도 그렇고요. 7번도 그렇고요. 뭐 다 하면 되겠네요. 그 정도.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조경 관련된 거. 83페이지. 내 안에 대지가 있네요. 대지는 안전해야 하고 쾌적해야 합니다. 그럼 일단 대지에 조경 관련된 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공장. 건축법은 또 공장만 입법하거든. 그럼 봐봐. 공장 나오면 그냥 대지냐 연면적 합계냐.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 달라지겠지. 그러면 읽어보자고요. 해당 내용의 두째 줄 끝에 형평 넣어보세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술을 보고 뭘 물어보는지 아셔야 돼. 11번 셋째 줄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형평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술어를 보고 문장을 역습해 가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 그죠? 그러면 10번부터 봅시다.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의 공장.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공장. 산업 집적되는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보입니까? 그러면 적용 조치 안 해도 돼. 내가 나중에 또 2월달 되면 물류시설 등등 또 내줄게. 그렇죠? 일단 공장부터 눈에 띄어나. 그렇죠? 그 다음에 11번. 기억나요? 일준이가 상준이가 문종판 운업수기를 5천 이상 진다면 해당 내용의 10% 범위 공개 공지 공간 만들어라 이 얘기였지. 그러면 일준이 상준이니까 뭐야? 준준 준주거 준공업을 써야지.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렇죠? 일준이 상준이가 됐죠? 그 얘기고 그 다음 내용에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합계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업수기. 업수가 문종판 운업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지면적 10% 범위 내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해라. 시작. 힘들어. 폐활량 딸려.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12번은 면적에 대한 거 대건바연 85페이지 오른쪽 밑에 면적 4대 1,000항.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면적 4대 1,000항이죠.
그럴 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 제외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13번, 12번.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에 뭘로? 바닥 면적의 합계.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며 하되 지하층의 면적, 지상의 주차용 쓰는 면적, 또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의 면적은 뭐 할 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 제외해요. 하나 주의할 건 그냥 연면적 제외가 아니에요.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 제외한다는 거야. 그냥 연면적 제외가 아니라. 안더스탠드? 가끔 또 그거 속이는 양반들이 있어. 아우 유치 빤스 아주 그냥. 뭐라고요?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을 뺀다는 거야.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3번은 다음 페이지 86 가운데 층수. 86 가운데 층수. 잘 나오지 이것도. 13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몇 메다마다 4m마다를 한 개 층으로 봐줍니다. 몇 메다마다 4m마다. 그리고 또한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형편 층수가 달라. 시작.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봅니다. 앞에 내가 가장이란 말을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평균 층수. 미치겠다 진짜. 국어가 안 되는 거요. 뭐라고요? 가장 많은 층수. 14번 결합건축 중요하죠. 별표. 요번 나올 거야. 88페이지 왼쪽 위에 있는 거. 결합건축. 용적률 통합적용을 얘기하는 거지. 용적률 통합적용. 그럼 14번은 뭐야? 결합건축이란. 아마 빵꾸 맥꾸라고 나올지도 몰라. 빵꾸에 놓고 1번 결합건축, 2번 신축, 뭐 4번 증축 이럴 수도 있어. 그렇죠? 결합건축이란 상업지역 등에서 형광펜, 용적률을 개별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하는 것 결합건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결합건축의 정의 자체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또 올해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종강이니까 결석하지 마세요. 마지막 날 안 나오면 주택법을 2월 말에 들어요. 그럼 너무 늦어.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다음 주에 봬요. 수고하셨어요.